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건 참 신비롭고 대단한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엔 애국자라며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모든 임신과 출산이 축복 속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혼모가 혼자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낳았다든지, 내리 딸만 낳은 집에서 또 딸을 낳았다든지, 세상 사람은 물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는 경우도 참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시가와 남편으로부터 참 모진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런 집구석하고는 애초에 인연을 맺는 게 아니었다 싶어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했던 건 저 자신이었는걸요. 하지만 나름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저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직장인에 시부모님도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니까요. 반면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평범한 20대 여자였죠. 공부도 잘 못해서 대학도 못 나왔고요. 남편을 만날 당시엔 작은 제조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죠.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사실 그때도 까일 각오를 했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지만 남편같이 잘난 사람 입장에선 저같이 평범한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소개팅 이후 바로 애프터를 했고요. 만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도 했어요.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내숭 없고 솔직한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설마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 했을 때 집안에선 다 저더러 신데렐라라고 했어요. 무수리가 왕자님 만나서 신분 상승하게 됐다고요. 걱정했던 시부모님의 반대도 없었어요. 솔직히 시가가 저희 친정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죠. 둘이 좋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집안 배경이니 뭐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무 걱정 말고 시집 오거라. 요즘 세상에 남의 집 귀한 딸을 시집살이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너를 귀하게 아껴주마. 솔직히 결혼 자체를 결심하게 된 건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를 보고 결정한 게 커요. 이렇게 어른다운 어른이라면 아들도 어른이 잘 키워냈겠거니 싶었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결혼 준비 중에도 제게 감동을 줬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파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 준비도 주도적으로 척척 알아서 하고요. 여러 가지로 배려도 많이 해줬거든요. 당시 제 전재산이 500만 원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해주시겠다던 고급 아파트에 혼수는커녕 냉장고랑 세탁기도 못 넣을 돈이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겐 손을 벌리고 싶어도 형편을 뻔히 알기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오빠, 내가 아직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많이 못 모았거든. 작년에 엄마 무릎 수술할 때 내가 병원비를 다 대기도 했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진 결혼을 좀 미루면 안 될까? 뭐? 무슨 그런 걸로 결혼을 미뤄. 됐어. 그냥 결혼식이랑 집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책임질게. 자기는 그냥 몸만 시집와. 나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괜찮다니까. 난 자기가 나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돈이야 좀 더 여유되는 사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래도 자기가 눈치 보이면 부모님한텐 비밀로 하면 되는 거고.
남편은 제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헌신적인 모습까지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이런 남자가 왜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그러다 식을 일주일쯤 남겨두고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선 집 앞이라고 잠깐 좀 보자고 하더군요.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뭔 일인가 싶어 황급히 달려나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기야 미안해. 나 실은 자기한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냥 두 눈 딱 감고 결혼한 다음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에 질려서 그렇게 못하겠다. 실은 나 무정자증이야.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무정자증이라니? 그럼 아이를 못 갖는다는 소리야? 맞아. 실은 전 여자친구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자기도 그 여자처럼 나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줬어야지. 적어도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라도. 요즘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부부도 많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저만의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층 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근데 나 진짜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정말 많이 사랑해. 자기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단순히 연애 노릇만 할 거였으면 애초에 자기 만나자고도 안 했어. 그리고 이런 내 마음 평생 변치 않을 자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 없이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고민하다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님은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특히 1등 사윗감을 물어왔다며 좋아하던 엄마가 노발대발하셨죠.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말하면 어떡해? 씨가 없다니. 그게 제대로 된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 애도 못 가질 거면 결혼을 해서 뭐해? 그냥 연애만 하고 살면 되지. 엄마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지 마. 오빠도 나 잃는 거 무서워서 계속 혼자 끙끙거리다 솔직하게 말한 건데. 막말로 오빠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도 아니잖아. 어머머 얘 좀 봐. 너 이대로 박서방 아니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여자한테 평생 애를 못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해? 엄마는 비록 가난한 너희 아빠한테 시집와서 한평생 고생만 했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너랑 네 언니 그리고 치석이 낳은 거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야. 온전히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근데 너 그걸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집에서 역시 손주는 있어야겠다고 입양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너 어떡할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네 자식이라고 키울 거야? 엄마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그래? 어쨌든 애를 못 가지는 게 오빠 잘못은 아니란 거잖아. 부모님의 반대를 통해서 비로소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를 보는 그 사람의 뜨거운 눈빛을 보면서 남편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 때보다도 더 잘해줬고요. 시부모님 역시 무정자증인 자기 아들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예뻐해 주셨죠. 시가에 놀러가면 시어머니는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수 맛난 음식을 차려주셨고요. 제가 설거지라도 도울라 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틈만 나면 지갑을 열어 제게 용돈을 안겨주셨죠.
늘 위로는 언니에게 밑으로는 남동생에게 치이기만 하던 둘째의 삶이었던지라 그런 시부모님의 사랑이 기꺼웠네요. 한편으론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난임 치료도 열심히 받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가망 없는 일이라고 괜히 제 몸만 상하게 하는 것 같다고 싫어했지만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간절히 바라시던 일이고 저 역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 가능성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저와 남편의 아이를 원했죠. 그렇지만 난임 치료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 시도했던 인공수정은 내리 3번을 다 실패했고요. 시험관으로 넘어가 무려 15번의 난자 채취를 했지만 끝내 아이를 가질 순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있더군요. 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죠. 다 알고 결혼한 거면서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요즘 밖에서 애기만 봐도 미치겠어. 가슴이 너무 미어져서. 당신하고 나 닮은 아기 갖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뭐 어떡하겠어. 삼신 할머니가 정지해주지 않는 걸. 당신도 너무 그렇게 아이에 집착하지 마. 우리 둘이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참 태평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하긴, 뭘 알겠어. 병원 가서도 당신이 하는 일이라곤 야한 동영상 보면서 욕정이나 푸는 건데.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주사바늘을 스스로 내 몸에 꽂는 이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러고도 늘 이번에도 실패라는 말을 듣는 내 비참함을 이해는 하냐고. 아, 왜 또 그래? 그만하자, 어? 그만하게 뭘 그만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그렇게 애가 갖고 싶으면 이만이라도 하든가. 난 내키지 않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건 당신이랑 내 아기야. 남의 애가 아니라. 아, 그럼 나더러 뭐 어떡하라는 거야?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내가 당신한테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날 나쁜 놈으로 몰아갈 건데. 눈치 보면서 뒤지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 사이엔 부쩍 다툼이 잦아졌어요. 사실 신혼 때야 뭘 하든 눈에서 꼴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잖아요. 괜히 부부 사이는 정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먼저 결혼한 친구를 보면 그 정이란 것도 같이 애를 낳고 키우면서 생기는 거던데 남편과 저에겐 해당 없는 얘기였죠. 나중엔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싫더군요. 결국 자연스럽게 이혼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혼 얘기에 꺼내자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아,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어? 당신이 못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요즘 우리 솔직히 눈만 마주치면 싸우잖아.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더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게. 아, 난 그렇게 못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아이 문제로 나한테 히스테리 부릴 때마다 내가 다 받아줬어야 하는 건데. 아, 무심하게 굴고 오히려 짜증만 냈던 거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걸복걸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사람의 감정이 모자르듯 쉽게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둘이서 좀 더 노력해보기로 결정하고 이혼 얘긴 철회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충격이 컸는지 저 모르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괜히 죄 없는 남편을 아프게 한 것 같아 죄책감도 들더군요. 어쨌든 무정자증인 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알고 결혼한 순간 저는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됐던 거죠. 이제 그만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 치료를 중단하고요. 아이는 포기하기로 했네요. 갈등 요소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세한 균열이 조금씩 메워졌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도 서서히 풀려갔죠.
이 점점 밝아지는 남편의 표정과 예전처럼 저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사는 게 한결 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째 증상이 계속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웬걸 선명한 2줄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와서 이거 좀 봐봐. 퇴근 후 서재에 있던 남편을 불러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의 2눈이 이내 휘둥그레졌죠. 이거 진짜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고? 나도 혹시나 해서 3번이나 확인해봤어. 근데 계속 이렇게 2줄이 떠. 정말 임신인 걸까, 여보? 글쎄, 일단 내일 바로 병원 가보자. 그날 밤 저도 남편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검진 결과 임신이 맞다고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6주 됐네요. 네?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확률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남편분이 무정자증이긴 해도 정자 생성이 아예 안 되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아주 극소량만 정자가 생성돼서 자연 임신이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엔 할 수가 없네요. 2분이 간절히 아기를 원하셔서 아기 천사가 찾아왔나 봅니다. 한 번 더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의 축하 인사에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꿈 아니지? 그치? 그럼 당연히 아니지. 만약 꿈인 거라면 우리 평생 이 꿈에서 깨지 말자. 남편의 말에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이 사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아이를 바래왔는지 알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 배에 손을 얹고는 속삭였어요. 우리 애기 이름 복권이로 할까? 병원에서 기적 같은 확률이라고 했는데 복권도 그렇잖아. 복권이? 그래, 좋아. 원래 태명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야 애기한테 좋다더라. 복권아, 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사히 엄마랑 아빠 만나야 한다. 알겠지?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며 다시금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엔 워낙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시가에도 친정에도 임신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러다 12주가 지날 무렵 조심스럽게 알렸죠. 예상했던 대로 양가 부모님 다 들듯이 기뻐하셨네요. 그 주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 바로 올라오셔서 얼굴을 뵙고 축하받고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이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좋은 곳에서 외식이나 하자며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죠. 그런데 뭐랄까요? 이 시어머니의 반응이 왠지 모르게 좀 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니? 무정자증인데 임신이라니 그게 가능한 거야? 엄마도 참 몇 번을 물어봐.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내가 정자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니라서 확률이 아예 제로는 아니었대. 그치만 5년 넘게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되던 게 이렇게 갑자기 된다고? 아이고, 우리 엄마 속고만 살았나? 네 초음파 사진 보나 모르겠어? 아님 갑자기 할머니 된다니까 싫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 당연히 기쁘지. 기쁜데 너무 얼떨떨하니까 그래. 시어머니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도 여전히 찝찝한 표정을 지었어요. 좀 이상하잖니. 무정자증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자꾸만 그러시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요. 좋게 넘기려던 남편도 결국엔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자꾸 초를 치는 거야? 얘가 초를 친다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통 안 믿기니까 그렇지. 막말로 다른 집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겼다고 해봐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시어머니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언성을 높였어요. 그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추악한 기운에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의밖에 없는 거. 선물처럼 찾아온 우리 복권이 예뻐해 주세요. 네? 그래. 누가 안 예뻐한다든? 일단 낳기만 해봐라.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어허등등 업고 다닐 테니까. 뭐 나 보면 알겠지. 이 집안 남자들 워낙 자기 주장이 세서 하나같이 틀로 찍어낸 데 생긴 게 똑같거든. 내일 시애비랑 상철이 네 얼굴만 봐도 알겠지. 만약 뭔가 감추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나도 제 외도를 의심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순간 표정 관리에 실패해 입술만 깨물었고요. 그걸 지켜보던 남편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만 좀 해. 대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아기 갖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매일같이 병원 다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배에 주사 놓고 약 챙겨 먹고 스스로 몸 갈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는데 그동안 고생했다 축하한다 해주진 못할 망정 뭐 하는 거야? 아니 얘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지금 이 사람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그만하라면서 제지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죠. 결국 그날의 식사 자리는 불편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엄마가 워낙 옛날 사람이잖아. 난임 치련이 뭐니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야 납득이 갈 때까지 계속 물어본 것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우리 복권이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생각만 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그 의심 어린 눈빛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은 아마 두고두고 상처가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니 얘, 내가 용하다는 무당한테서 우리 상철이 점을 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상철이 사주엔 자식이 없다지 뭐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얘 좀 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잡아댈래? 그러지 말고 그만 솔직하게 말해봐. 너 뱃속에 그 애 우리 상철이 아니지? 시어머니는 제 외도를 아예 확신하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제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확 돌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로 말이죠. 저는 억울함이 덜덜 떨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이르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말씀인 거예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우리 상철이 무정자증이라 그동안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 전에 만났던 아가씨가 얼마나 완벽한 애였는지 아니? 정치의 나머지 밑에서 곱게 자라선 외모도 학벌도 출중한 아가씨였는데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모른다고. 근데 결혼 전에 그쪽 집안에서 건강검진에 난임 검사까지 싹 해보자는 게 아니겠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그때만 해도 별일이 있으려 싶어서 허락한 건데 우리 상철이 무정자증이라는 결과 나오자마자 그 집안에서 손절한 거 아니야. 그건 뭐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고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네가 이렇게 덜컥 임신을 하니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 난임 치료만 해도 5년 넘게 받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잖아.
남편의 전 여자친구 얘기까지 입에 올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저에 대한 존중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였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병원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요. 뭐 소견서라도 떼서 보여드려요? 병원에선 당연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불가능은 아니라지. 괜히 말 못했다가 소송 벌이면 자기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원래 산부인과에서 성병이나 임신 관련해선 절대 입 안 된다더라.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제가 캥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더 언성을 높이더군요. 내가 오죽하면 무당까지 찾아갔겠니? 그 양반이 워낙 용한 양반이라서 땡땡 실업 사모가 늦둥이 가진 것도 딱 예견했거든. 내가 설마 해서 상철이 사정 물어봤는데 상철이 팔자인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 그럼 이 뱃속에 있는 뭐겠어? 다른 놈 자식이란 소리지. 제가 결혼 후 다른 남자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남편을 만난 후 늘 정숙하게 살아왔던 전데 그런 오해를 받으니 미치겠더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계속 못 믿어 하시는 것까진 참으려고 했는데요. 이런 모욕을 주시는 건 정말 너무하네요. 저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닥시 집안 장손 품고 있는 몸이에요. 저는 이런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너 괜히 찔러서 그러는 거 아니니? 찔리다뇨. 전 떳떳해요. 그이 두고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판 적 없다고요. 뱃속에 우리 복권이도 그이 애가 확실해요. 정 못 믿겠으면 낳고 나서 친자 검사라도 해볼까요? 그래야 믿으시겠어요? 억울한 마음에 두 눈에서 눈물까지 절로 흘렀어요. 그래서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시어머니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요. 한참 몰고 나와보니 집안엔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건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괜히 말도 없이 제 핸드폰에 몰래 보는가 하면요. 직장에서도 수시로 전화해 지금 뭐 하냐고, 누구랑 있냐고 확인 전화를 했어요. 뭐야? 당신도 어머님처럼 나 의심하는 거야? 우리 복건이가 다른 놈 자식일까봐 그러는 거냐고. 아이, 그게 뭔 말이야. 난 그냥 당신 뭐 하는지 궁금해서 웃기고 있네. 평소에 회사에서 일할 때 내 문자 보지도 않으면서 누굴 바보로 알아? 아, 당신이 임신했는데 그럼 당연히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그런 거지 뭐. 아, 왜 그렇게 꼬아서만 생각해? 아, 방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 진짜 뭐 찔리는 거 있어서 그래?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방금은 내가 실언했어. 미안해. 사과도 그때 잠깐뿐. 남편의 태도는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늘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불규칙하게 바뀌었고요. 보안을 핑계로 현관과 거실에 홈카메라를 달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 번은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정리하는데 윗주머니에서 흥신소 명함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사람을 고용해 내 뒤까지 캐려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어요. 전 떳떳했으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없던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죠. 솔직히 말해, 뱃속에 그 애 다른 남자이지? 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애기 복건이가 다 듣는다고. 당신 나중에 복건이 태어나면 미안해서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당신 진짜 연기 잘한다. 누가 보면 진짜 억울한 사람인 줄 알겠어. 배우를 하지 그랬어? 그럼 대성했을 텐데. 아, 얼굴이 못생겨서 그건 안 되려나?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비꿀 거야? 왜 날 안 믿어주는 건데?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당신이 날 못 믿게 한 거잖아. 김형식, 그 인간 당신도 알지?
김영식이라니, 그게 누군데? 잡았대 생각나. 흥신소 통해서 다 조사했으니까. 당신 전 회사 사장인 김영식 말이야. 나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더라.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회사 다닐 적에 워낙 잘해주셨던 분이라 퇴사 후에도 종종 안부차 연락을 드리곤 했거든요. 사장님 댁도 사모님이 인공수정으로 늦둥이를 가진 경우라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봤고요. 어떻게 60이 넘는 사장님과 제 사이를 오해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미쳤어? 사장님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남자야. 노인네는 뭐 애 못 가진데? 무정대성인 나보다야 훨씬 가능성이 높겠지. 남편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말에 기가 썩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정신과 치료를 다시 받아오는 게 어때? 말 돌리지 마. 뱃속에 그의 궤도 친내에 맞지? 그렇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고? 그것보단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배를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 안 그래? 말을 말자. 술 취해서는 곱게 잠이나 자.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흥분한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어 제 팔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죠.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뒹굴었는데요. 고통보다는 남편이 임신한 저를 밀쳤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더 컸어요. 당신 지금 날 민 거야? 뱃속에 복권이가 있는데? 그러게 누가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들어? 남편은 반성하긴커녕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주먹진 손을 제 쪽으로 휘두르며 공포심을 심어줬죠.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우리 사이를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술에서 깬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크게 다친 후였죠. 시부모님 역시 저를 괴롭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임신한 이후로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투 역시 예전과 다르게 날이 서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집에 불쑥 찾아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수상한 물건이나 증거를 찾아내려 했어요. 뭐 하세요, 어머님? 왜 제 방을 뒤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방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정리 좀 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왜?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매사가 그런 식이라서 상대하면 할수록 제 속이 화만 쌓였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에 몰래 전화를 걸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퍼붓기도 했죠. 사부인,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서 말이에요. 임신한 후로 부쩍 예민하고 공격적인 게 어디 가서 딴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사부인은 뭐 하는 거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안 써더니 이상한 말을 하던데 너 진짜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정까지 끌어들여 저를 압박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날마다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았죠. 이러다 스트레스로 유산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였네요. 시아버지 역시 잠자코 있지만은 않았죠.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 태어나면 진짜 확인부터 하자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심지어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자는 식으로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죠. 우리도 확실히 해야지. 만약에 네가 억울하다면 법적으로 확인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 아버님, 전 정말 억울해요. 왜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으세요? 믿고 싶지. 근데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임신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 좋아요. 친정검사해요. 하자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전 이 집 며느리 아니고요. 저희 복권이도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의심받고도 제가 이 집 며느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주먹을 테이블로 내리쳤어요.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냐고?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건데? 뭐? 친자검사의 변호사? 넌 네 새끼 벤 와이프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니? 아니 이게 진짜 야, 나 더는 너같이 더러운 여자 못 품겠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이혼하자고? 진심이야 지금? 나 임신했어. 당신 애를 가졌다고? 웃기고 있네. 친자검사 하자는 말에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협박하는 꼴을 보면 뻔하지. 됐고 이혼해. 뱃속에 그 애는 지우든 말든 너 알아서 하고. 남편의 눈은 의심과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눈앞에 이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저의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눈빛이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이대로 못 살겠어. 대신 나중에 친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복권이 보일 생각하지 마. 알겠어? 흥,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서 이혼 처리할 줄 알아? 그만 좀 해. 당신이 나 계속 의심하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이 나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도 다 참았어. 당신이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 어떤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도 다 참아줬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덤덤하게 이혼을 받아들이자 남편 입장에선 그것도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갑자기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더군요. 확실히 하자고. 이혼을 당하는 건 너야, 내가 아니라. 내가 너 같은 평범 이하인 여자를 만난 이유가 뭔데? 내가 애 못 갖는 거에 약점 잡아서 되도 않는 갑질 안 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보고 데리고 사라진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집구석도 거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게. 뭐? 거지 같은 집구석? 너 말 다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테이블엔 뜨거운 커피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걸 바로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죠. 남편은 피하지도 못한 채 정통으로 얼굴을 맞았고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네요. 오늘부로 넌 내 남편도 우리 복권이 아빠도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중에 복권이 태어나고 나면 찾아와서 울고 빌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정을 다 알고는 잘했다 하시더군요.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지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진 아이인데 꼭 무사히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죠. 친정으로 내려갈까 고민도 했는데요. 워낙 시골이라 병원이 너무 멀고 변변찮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임시로 작은 원룸을 구해 살았어요.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뱃속 아이와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에 임박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요. 갓 태어난 저희 아들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드디어 네 얼굴을 보는구나. 앞으로 잘해보자. 그 말만 남기고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이미 전 남편이 되어버린 인간이지만 그래도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죠. 나 방금 복권이 나왔어. 그래도 당신한테는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저는 대체 무슨 기대를 했던 걸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 차갑고 잔인했어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다른 놈이란 정분 나서 만든 더러운 새끼를.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복권이가 정말 당신 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애 낳고 전화를 하겠어? 인연이 정말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 인연아,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가 있어? 너 내 돈 노리고 그러는 거지?
집에서 편하게 내 돈으로 놀고 먹다가 지금 이혼하고 나선 죽겠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도 너한테 잡혀 살던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난 이미 너랑 뱃속에 그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더러운 애 다 잊었으니까. 저를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제 아들을 욕보이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신은 정말 여전하구나. 그래, 나도 더는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복권이도 태어났겠다.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 만약 당신 자식 아닌 걸로 나오면 내가 당신한테 50억 줄게. 근데 만약 정말 당신 자식으로 나오지? 그땐 당신이 나한테 50억 주고 싹싹 빌어. 뭐? 50억이 뭐 애들 장난이야? 그리고 네가 50억이 있긴 해. 없지? 근데 난 어차피 이길 거라 상관없거든. 왜? 자신 없어? 뭔 소리야? 내가 왜 자신이 없어? 그럼 당장 이리로 튀어와서 네 머리카락이든 피든 내놔 이 새끼야. 내가 그런 헛짓거리를 왜 하냐?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악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아? 전 남편은 기막혀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며칠 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저는 홀로 아이를 데리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선 연계된 산후조리원을 권했지만 땡전 한 푼 없던 제겐 사치나 다름없었네요. 진정으로 내려가 몸을 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앞에서 막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놀랍게도 전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반갑기보다는 열불이 확 났죠. 웬일이야? 안 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뚫어져라 제품에 안긴 아들만 쳐다봤어요. 이 애가 복권이야? 당신 뱃속에 있던? 그래. 왜? 아, 친자 검사하려고 온 거야? 그럼 머리카락이나 내놓고 꺼져. 아니, 얘 너무 나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잖아. 눈썹 위에 난 저 점까지. 전 남편도 그렇고 전 시부도 눈썹 위에 커다란 점이 있었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 남편은 자기 판박이인 아들을 보고선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 쓰러지기까지 하더군요. 이럴 수가. 정말 내 아이가 맞단 말이야? 우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내려주시다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생쇼를 하는 전 남편을 보니 기가 찼어요. 당신 내가 한 말 잊었어? 얘가 왜 당신 애야? 내 애지. 우리 이혼했고 이제 복권이하고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자꾸 내 사주엔 자식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홀려선. 그리고 흥신소에서 뒷조사 했을 때도 당신이 나 모르게 그 사장놈 만난 게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의심할 만 했잖아. 안 그래? 모르게 만나긴. 얘기 다 했는데 당신이 기억을 못한 거지. 이런 얘기 다시 하는 것도 구질구질하고 싫어. 우린 이미 이혼했고 서류에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당신은 복권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야. 잊었어? 당신 아버지가 하도 닥달해서 변호사 끼고 계약서까지 썼던 거. 여보, 당신 화 많이 났구나. 이해해. 내가 평생 살면서 갚아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나 용서해 주라. 응? 글쎄 꺼지라니까. 여기요, 정대 아저씨. 이 남자 좀 데려가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저한테 추근거려요. 저는 병원 정문 쪽에 있던 경호원들을 소리쳐 불렀어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봤죠. 그러자 당황한 전 남편은 황급히 주행랑을 쳤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했고요. 바로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며칠 뒤 글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아른 채도 안 하고 애부터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이상철이 말로는 자기를 아주 쏙 빼다 닮았다는데 정말 그래? 정말 우리 상철이 애가 맞았던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복권이는 그 집안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 소란 피우지 말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일단 그 애부터 좀 보여줘라, 어? 애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족치고 있을 것 같았는지 친정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을 본 시부모님의 안색이 확 변하더군요. 아, 아니, 얘는 우리 상철이 애였으면 진작에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대체 얌전히 이혼은 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그 말이 잠잠하던 제 속에 확 불을 질렀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안 했나요? 나 10번, 몇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외도한 적 없고 우리 복권이도 그 사람이 왔다고요. 근데 이상한 사자무당 말만 듣고 생사람 잡았던 게 누군데요? 그건. 뭐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니? 어쨌든 이제 네 억울함 풀었으면 된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친자 검사는 한 번 더 하고 친자인 거 확실해지면 다시 올라오거라. 알았지? 끝까지 친자 검사 운운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머릿속에 한가닥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요. 친자 검사해요. 근데 저희의 몸에서 DNA 뽑는 대가는 치르셔야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친자 결과 나오면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 길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유전자 센터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혹시라도 딴소리를 할까봐 남편과 시부모님 대동하에 검사를 진행했고요. 결과도 각자에게 전부 따로 보내달라고 했죠. 약 보름 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결과야 당연히 친자라고 나왔죠. 제가 굳이 결과가 뻔한 친자 검사를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뻔뻔한 시가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 세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죠. 또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외도한 것으로 몰아 부당하게 이혼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소송을 진행했네요. 얼마 후 고소장이 남편과 시가에도 날아간 모양이죠.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도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자고 하기에 봤어요. 전 떳떳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웃기죠? 저를 더러운 여자라 모욕하고 짓밟던 인간들이 어느새 태도가 싹 바뀌어 있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한 번 더 사과할게. 그땐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나한테 너 병신이냐고. 당연히 당신이 다른 남자에 배고 와서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잠깐 흔들렸어.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건데 술 처먹고 임신한 지 와이프 밀고 폭언하고 흥신소 사람 시켜서 뒷조사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맞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만회의 기회를 줘.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부부 사이 이렇게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날 그렇게 밟아놓고 이제 와서 뭐? 새로 시작하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고소당한 게 억울하면 당신도 나 고소해. 고소할 건덕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보, 복권이 생각도 해야지. 복권이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우리 아들도 당신 같은 쓰레기는 아빠로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져버리라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 자기 옆에 있던 시모를 바라보며 고함 질렀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얼른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이게 애초에 엄마가 옆에서 부채질해서 그런 거 아니야?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이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단단히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그런 시모의 어깨를 눌러 억지로 무릎 꿇게 했죠. 제게 고개 숙이고 비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며느라, 제발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 주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지 못해도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죠. 사과는 됐으니까 법정에서나 봬요. 그만 가두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끼어들어선 너무나 황당한 말을 짓거리더군요. 그래, 뭐 좋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존중하마. 쌍설이 이놈이랑 재결합 안 해도 좋고 고소 취하도 안 해도 좋아. 대신 그 손주놈만은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 뭐라고요? 제 아들을 왜 줘야 하는데요? 아버님 이혼할 때 계약서 쓴 거 잊으셨어요? 친권, 양육권 싹 다 포기하기로 한 거?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이 그거야 진짜 우리 친손주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 손이 얼마나 귀한지. 더군다나 상철이 무정자증인데 이렇게 애가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야. 병원에서도 상철이 나이도 있고 이렇게 자연 임신하는 경우 앞으로는 다신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 너도 여자 혼자 애비도 없이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그냥 우리한테 아이 넘겨주고 새 출발하는 게. 저는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말리는 남편 놈도 발로 배를 걷어차버렸죠. 그지만 남자들이 얼마나 쭉정이들인지 여자인 제 힘 하나 당해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바닥을 고르는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이만 돌아가세요. 저희 부꺼님 제가 키울 거고 당신들은 평생 머리카락 한 올 못 볼 테니까. 이럴 시간에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대비나 하라고요. 나한테 전재산 뜯기 싫으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재판은 당연히 제 승리였어요. 저는 시가와 남편으로부터 억소리 나는 위자료를 받아냈죠. 제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전 회사 사장님이 워낙 마당발이라 남편이라는 업계 쪽으로도 아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만행을 전부 소문내줬고요. 결국 남편은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둬버렸죠. 그 뒤로는 사업하겠다고 설치다가 모아둔 돈은 물론 시가 재산까지 다 까먹고요. 지금은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다 하더군요. 대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재혼도 한 번 했던 모양인데요. 2년도 안 돼 이혼하고 말았어요. 임신이라는 기적이 또 한 번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탈자의 자식이 없다는 그 무당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았던 거기도 해요. 남편은 자기 어리석음으로 친자식을 잃게 된 거니까요. 결국 견디다 못한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되찾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했는데요. 이미 남편이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고 저를 외도로 몰아가며 모욕했던 전적까지 더해져 패소했네요. 재판비만 몇천 날린 거죠 뭐. 반면 저는 아들과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시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름 저희 모자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정도로는 벌고 있습니다. 한때는 재혼을 할까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전 남편한테 워낙 크게 대어서일까요? 남자라면 저희 아들 말고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요즘 들어 아들도 어느 정도 컸다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저한테 비밀도 만들고 해서 섭섭하기도 한데요. 뭐 언제까지나 제품 안에 자식일 수만은 없으니까요. 저도 늦가기 연애를 시작하든 다른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든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와 출산이 축복 속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혼모가 혼자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낳았다든지 내리 딸만 낳은 집에서 또 딸을 낳았다든지 세상 사람은 물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는 경우도 참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시가와 남편으로부터 참 모진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런 집구석하고는 애초에 인연을 맺는 게 아니었다 싶어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부모님의 반대를